초점 맞춰졌어요. 자, 저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잘 봐요. 이제 뭐가 나왔냐 그러면 투자 분석 기법도 남아있고 금융론의 대출금액, 상환 방식, 대출 금리,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요. 지금 시작을 딱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틀을 좀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틀이 뭐냐? 그럼 보셔. 수많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을 딱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꾸 살을 붙여야죠.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자, 그러면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그러면 투자 분석이라는 건 뭐죠? 투자 분석이라는 건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진짜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거죠. 근데 할인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할인은 현재 가치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했어요. 자, 투자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그러면 이게 투자 분석 기법 중에 할인법이에요. 할인법.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라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항상 투자로부터 만들어지는 비용은 항상 부동산은 지금 투입하니까 비용은 항상 지금 투입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수익은 언제 나와요? 오늘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임대차를 합니다. 그러면 매달 따박 매달 임대료가 나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익은 미래에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미래에. 그래서 이 할인법은 수익이라는 것과 비용이 발생 시점이 다르니까 이 다른 발생 시점을 무엇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이게 아무리 들어봤자 처음 공부하는 분은 이게 피부로 안 놔. 그래서 딱 보세요. 자, 여기 중요해요. 지금 100억이라는 비용을 투입해서 부동산을 샀어요. 100억. 자, 그런데 110억이라는 수익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100억 주고 부동산을 사서 1년 후에 되팔아서 110억에 되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100억은 지금 비용인데 수익은 1년 후 미래 시점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일치하지 않아요? 발생 시점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수익과 비용을 전부 다 뭘로 환산해요? 현재 시점의 가치로 이렇게 환산해서 이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 수익의 현가와 비용의 현가로 투자를 분석하면 이게 할인법이라는 거예요. 할인법.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현재 가치라는 이 문구만 보면 그냥 불안해한다고. 투자 분석에서 현재 가치는 단순히 뭐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시점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시점만. 그러니까 지금 비용, 1년 후 미래 수익이 시점이 다르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수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 시점의 수익, 현재 시점의 비용으로. 그래서 현가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시점의 수익, 현재 시점의 비용으로 뭔가 투자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게 할인법의 뜻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는 건 모든 수익과 비용을 현재 시점으로 다시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의 수익, 현재 시점의 비용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가치는 항상 이자를 고려하는 거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 이자를 고려한다, 이자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틀이에요. 이게 틀.
수익과 비용의 발생 시점이 다르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현재 시점의 수익, 현재 시점의 비용으로 뭔가 투자를 분석한다. 그러면 지금 비용은 이미 현재 시점이 있으니까 수정을 할 필요 없고 얘만 한 칸을 땡겨서 뭔가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10%가 아니라 할인율을 5%로 제가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5%로 하자고. 5%로 하면 나누기 1.05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약 104억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104억. 그러면 요 놈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걸 쓴다는 거예요. 그럼 해보자고요. 현재 가치는 시점을 뜻하는 거니까 굳이 해석을 하지 말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죠. 순이익. 요걸 쓰는 게 아니라 요 두 가지를 쓰게 되면 결국 현재 시점에서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4억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요 4억도 현재 시점이니까 순현가라는 거죠. 그래서 순현가라는 건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를 뺀 걸 순현가라고 하고, 순현가는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하니까 한 푼이라도 남아있으면 투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0보다 크면 투자를 합니다. 이게 순현가입니다. 근데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를 이렇게 나눈 값이잖아요. 나눈 값.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나오죠? 수익성 지수는 1.04가 나와요. 근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수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하면 수익이 비용과 또이또이면 항상 1이 나온다고. 1이. 이게 분수 형태니까 나누기는.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항상 2를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투자를 하는 거죠. 딱 일단 이거 틀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거 틀 하나만. 자, 할인법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수익과 비용의 발생 시점이 다른데 이 발생 시점을 전부 다 현재 시점으로 환산해서 현재 시점의 수익, 현재 시점의 비용으로 투자를 분석한다. 그래서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를 빼면 순현가라고 하고,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를 나누면 수익성 지수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단순 암기야. 단순 암기. 그러면 벌써 할인법 끝났어요. 이게 다야. 그럼 이제 비할인법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비할인법은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예를 들어서 요거 해볼까요? 요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용이고 이게 수익이에요.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얼마니? 그럼 얼마? 10억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자, 대표적인 수익률이 얼마니? 그러면 100억을 투자해서 1년 동안 10억을 벌었으니까 10%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비할인법인 거야. 이것만 기억을 좀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비할인법을 들어가면 이제 비할인법은 조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왜 복잡해지냐? 그럼 첫 번째, 우리 비할인법의 즉 실무에서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그런데 수익률에는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고 앞에 지분자가 붙은 지분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말이야. 수익률도 있고 지분 수익률. 그러면 지분 수익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거만 따지는 거니까, 자, 투자 금액도 내 거, 수익도 내 거만 따지는 거야. 수익도 내 거. 자, 이게 수익률에는 크게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거 공식 따져가면서 뭔가 분석을 했냔 말이에요.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이거고, 지분 수익률은 내 것만 따져서 내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가서 내가 가져가는 게 얼마니? 이런 뜻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바로 문제 풀어보자고. 이제 문제를 찾아보자고. 자, 수익률이라고 돼 있어. 수익률. 그러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 투자했니? 그러면 10억 투자했군요. 이 바로 보인다고. 그러면 이걸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라는 수익을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니까 수익을.
그런데 밑에를 봤더니 어딜 봐도 수익이라는 두 글자가 없다는 게 포인트라고. 어딜 봐도 수익이라는 두 글자가 없다 이런 말이요. 이게 수익률 투자론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왜 이렇게 수익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수익률을 찾으세요. 또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라고 그냥 물어보면 항상 뭘 찾아주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을 찾아준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순영업 소득. 그러면 여기 보이죠, 이제. 순영업 소득이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군요.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분 수익률을 찾으라는 지분. 그러니까 지분자가 붙어 있으니까 내 거만 따지는 거죠. 내 거만. 그러니까 투자 금액 중에 내 거만 따지면 이게 내 투자 금액이죠. 내 투자 금액 6억을 투자했고요. 6억을. 근데 문제는 지분 수익률은 지분 수익을 찾는 건데 어딜 봐도 또 지분 수익이라고 안 나와 있어. 지분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지분 수익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항상 요 틀을 기억해야죠. 투자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니? 성과를 물어보면 순영업 소득이 기반이에요. 근데 이 순영업 소득을 내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부를 먼저 누구한테 떼줘야죠. 은행의 목으로 떼준단 말이에요. 은행의 목으로. 그 은행의 목이 무엇입니까? 요놈이라고. 부채 서비스에. 이게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라고. 은행이 4천을 원리금의 형태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뺀 나머지가 바로 세전연금 수지죠. 요놈부터서가 지분 수익인 거예요. 요놈부터서가. 이걸 기억해 줘야 돼. 자, 순영업 소득으로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순영업 소득 1억. 야, 그러면 나는 얼마나 가져가니? 그럼 일단 은행이 일부를 떼간다고. 순영업 소득 1억에서. 그게 4천. 원리금의 형태로 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나머지가 내가 가져가는 목이죠. 세전연금 수지라는 게 이게 내가 가져가는 내 목, 이게 지분 수익이에요. 이게 지분 수익은 세전, 세후 모두 다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세전이 나왔으니까 세전을 쓰면 되는 거겠죠. 아무튼 지분 수익을 찾으세요. 그러면 현금 수지를 찾는 거예요. 현금 수지, 세전, 세후. 근데 대부분 실무에서는 세전을 주죠. 세전. 그러면 이제 해보자고요. 자, 지분 수익을 찾으세요. 그러면 내 것만 분석하는 거예요. 내 투자 금액 6억. 그리고 내가 가져가는 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분 수익이라는 건 없고, 현금 수지가 있구나. 이게 내가 가져가는 지분 수익이구나. 지분 수익은 6억을 투자해서 6천을 가져가니까 지분 수익률도 10%.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자, 다시 정리. 자, 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있어요. 그런데 수익률 하면 수익을 측정하는 건데 수익을 어디를 봐도 없어. 그럼 뭐라고 답한다? 뭐라고? 그렇죠. 순영업 소득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네, 지분 수익률은 지분 수익을 찾아야 되는데 지분 수익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분 수익은 뭐니? 그러면 현금 수지 계열이야. 현금 수지야. 이렇게. 자, 이게 첫 번째 논점, 비하인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강의 노트를 보다 보면 수익률이 대단히 다양하다는 걸 우리는 확인해요. 아주 징글징글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논점이 왜 수익률은 다양하게 존재하느냐.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 수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가, 유, 순, 전, 후 5가지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익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양해요. 가능총소득으로 수익을 측정하면 가능총소득률, 유효총소득으로 수익률을 측정하면 유효총소득률, 순영업소득으로 따지면 순영업소득률, 세전으로 따지면 세전현금수지율,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 최소한 뭐만 좀 확인하면 됩니까?
자, 오른쪽 기출지문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유효 총소득률, 순소득률, 세전현금 수지를 이렇게 다양한 걸 딱 보고 최소한 뭐인지만 구별하면 돼. 수익률이구나. 이것만 해주면 된다고. 근데 수익을 뭘로 측정했다? 유효 총소득으로 수익을 측정했구나.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유효 총소득률을 보면서 유효 총소득으로 측정한 수익률, 순영업소득으로 측정한 수익률, 세전현금 수지로 측정한 수익률, 이렇게 수익률이라고 번역만 해줄 수 있으면 완벽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수익률이 다양하니? 그러면 수익이 다양하니까. 수익이 다양하니까 이렇게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수익이 다양하니까. 그럼 첫 번째 수익률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수익률이 다양합니다. 이유는 수익이 여러 가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익률을 뒤집은 게 있어요. 수익률을 뒤집은 게 이게 승수. 이렇게 세 가지 논점이 비할인법의 핵심이야. 첫 번째 비할인법. 자, 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수익률이 있고 지분 수익률이 있어요. 자,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수익이 뭐니? 그러면 대표적인 게 순영업소득을 찾아.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순영업소득. 그리고 지분 수익률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냥 현금수지. 대표적인 게 세전연금수지를 찾으면 된다 했어요. 그리고 수익률이라는 용어는 다양해요. 뭐 때문에? 수익이 다양하니까. 그리고 수익률을 뒤집은 게 승수. 수익률을 뒤집은 게 승수. 그래서 수익률과 승수의 차이는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고 승수는 투자 금액을 측정하는 지표죠.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고 승수는 투자 금액을 측정하는 지표죠. 자, 그리고 승수도 다양하다, 다양하지 않다. 당연히 다양하겠죠. 왜? 수익률이 다양하니까 수익률을 뒤집은, 역수로 뒤집은 승수도 다양해지는 거야. 그래서 유효 총소득 승수하면 뭐라고 해석만 하면 돼요? 유효 총소득으로 산정한 승수구나. 순소득 승수하면 승수인데 순영업소득으로 측정했구나.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뭡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해석할 것이냐 문제. 객관식에서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자, 기본적으로 수익률과 승수는요, 수익과 투자 금액을 이렇게 대응하는 건데, 수익과 투자 금액을 이렇게 대응하는 건데, 수익과 투자 금액을 대응하는 건데 뭐만 기억해 주면 되냐? 항상 현금 수지라는 표현이 보여. 현금 수지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럼 뭐에 해당하는 거야? 지분 수익을 뜻하는 거잖아요. 지분 수익. 그러니까 얘는 내 것만 따지는 지분 투자 금액이랑 대비가 된다. 요거 하나 암기. 나머지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항상 수익과 투자 금액을 대응시킬 때 세전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면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랑 매치한다. 그 다음에 수익률은 투자 금액이 아래로 가고 승수는 투자 금액이 위로 갑니다. 얘는 이제 정의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수익률과 관련된 정의를 물어보면 굳이 이런 공식 적지 말고 모가지 쳐. 그리고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니까 수익이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 금액을 내리면 되고, 승수는 수익률을 뒤집은 걸로 투자 금액을 측정하는 거니까 모가지 쳐서 투자 금액을 위로 올리면 된다 이런 거예요. 수익률은 위가 수익이고 승수는 위가 투자 금액이에요. 모가지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뭐만 해주면 됩니까? 자, 이렇게만 해주면 돼. 순소득률을 딱 보면 수익률의 일종이구나. 수익률이니까 순영업소득 측정한 거예요. 그리고 모가지 쳐서 뭘 내려? 투자 금액을 내리고 요렇게 적어져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투자 금액 항상 분모부터 읽으면 뭐뭐의 대안이니까 투자 금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의 비율입니다. 됐다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세전연금 수지율 하면 세전연금 수지로 측정한 수익률이구나. 됐어요. 수익률이니까 모가지 쳐서 투자 금액을 이렇게 내리는데 현금 수지네. 그러니까 얘는 지분 투자금 요것만 주의해 주면 된다 이런 말. 요것만. 그럼 이렇게 적어져 있는지 봐야죠.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의 비율. 맞았구나. 맞았구나. 이것만 해주면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승수가 나왔어요. 승수가 나오면 항상 모가지 쳐서 위에 투자금을 올려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자, 뭐라고 적어져 있냐? 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눌까? 됐네. 5. 세후 현금을 승수도 모가지 쳐서 위에다 투자 금액을 올린단 말이야. 그리고 지분, 얘는 현금 수지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죠. 저렇게 적어져 있는지 봐요. 지분 투자 금액을 세후 현금으로 나눌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투자 분석 기법이 끝나요. 투자 분석 근법이. 그리고 계산도 이렇게 나오면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로. 지금 뭘 물어봤습니까? 순소득율. 이걸 뒤집은 게 순소득 승수겠죠? 뭔지 몰라도 순소득률, 순소득 승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순소득률이야 수익률. 수익률은 순영업소득이라는 수익이 위로 올라가야죠. 밑에 투자금액이 내리고. 그리고 대입만 시켜줘. 총 투자금액 얼마? 10억이라고 돼 있네. 10억. 순영업소득 얼마? 1억이라고 돼 있네. 1억. 10분의 1. 10%네. 10%. 순소득 승수하면 승수는 모가지 쳐서 투자금액을 위로 올리면 되죠. 투자금액 얼마? 10억. 순영업소득 얼마? 1억. 10 빼고. 계산도 되는구나. 계산도 되는구나. 끝. 자, 금융론. 이제 금융론으로 가보면 대출금액, 대출금리, 상환. 이게 우리 대출의 3대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자,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원래는 4가지가 있어요. 항상 LTV라는 대부 비율하고 DTI, DSR, 부채 감당률. 그런데 부채 감당률은 제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뺀 거예요. 왜? 투자론에서 그냥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LTV도 있고 DTI도 있고 DSR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얘들은 각각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야. 얘들은 풀이 방법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대부 비율이라는 LTV와 DTI, DSR 부채 감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DTI, DSR 부채 감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LTV 나머지 것들 이렇게 가야 된다고. LTV와 LTV 나머지 것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출 금액을 구하는 요령. 주의. 대출 금액을 구하는 요령. 자, 대출 금액을 구하는 요령은 만약에 LTV가 40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담보물의 40%를 빌려주겠습니다. 담보물의 40%를 빌려주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DTI, DSR, 부채 감당률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포인트는 LTV 이외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LTV 이외의 것들. LTV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면 항상 원리금을 먼저 찾고 암계열 원리금을 먼저 찾고 나누기 뭐해서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찾아냅니다. 이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원리금을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찾아냅니다. 원리금을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찾아냅니다. 이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암기가. 이게. 그런데 만약에 저당상수가 0.1이라면 굳이 나누기 0.1 하지 말아야겠어요.
1 나누기 0.1하면 10배니까 10배 해주면 되고, 저당상수가 0.2면 20배 아니야. 5배야. 1 나누기 0.2 하면 5배 나오니까 5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틀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는 숙달된 조교 방법으로 한번 풀 테니까 바로 보세요. 숙달된 조교. 뭔지 모르지만 A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을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은행은 항상 대출 금액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푼다고. 근데 기준을 봤더니 LTV와 DTI를 줬다. 그럼 LTV를 딱 보면 LTV가 50이군요. 그럼 번역이 담보물에 50을 빌려주는구나. 담보물이 5억이니까 아하, 담보물에 의하면 2억 5천까지 빌려주는구나. 하나 끝. 하나 끝. 근데 이번에는 DTI 40이 나왔다고. 그러면 DTI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LTV 이외 것이구나. 그럼 항상 흐름이 원리금을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찾아요.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DTI 40은 소득의 40%인 2,400만 원. 2,400만 원이 은행에 상환할 원리금이고, 여기다가 나누기 뭐에서 저당상수 0.1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딱 시험지에 이렇게 두 가지 딱 이렇게 수식만 적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해야 되니까 항상 둘 중에 작은 금액.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것으로. 몇 초짜리 문제예요? 20초짜리 문제란 말이에요. 20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LTV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그러면 항상 먼저 뭘 찾고? 원리금을 먼저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뭘 찾고, 대출 금액을 찾아.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대출 금액을 찾아.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28의 기출이죠. 한번 봅시다. 얘는 뭐가 다르냐?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자, 그런데 이미 기존에 대출이 있더라도 달라질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항상 우리가 하던 대로 대출 기준을 봐요. LTV가 50이구나. 그러면 담보물이 50, 2억 5천까지 대출이 되는구나. 하나 끝. DTI가 나면 LTV 이외의 것들은 원리금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구나. 원리금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구나. 자, 40%니까 6천에 40, 2,400만 원 원리금. 그리고 나누기 저당상수 0.1이니까 10배, 2억 4천. 시험장에서는 딱 이렇게만 적어줘야 된다.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인 2억 4천으로 결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2억 4천이 뜻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제공한 담보물하고 소득. 자, 우리가 하니 우리 저기 차입자의 은행은 차입자의 신용을 소득으로 확인한다고. 소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공한 담보물하고 차입자의 신용, 이 신용 상태를 소득 등으로 판단한 신용으로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은 요 은행에서는 2억 4천까지 가능한 거예요. 2억 4천까지. 그런데 여기서 이미 얼마를 뽑아다 썼다. 기존에 이미 7천만 원을 뽑아다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7천입니다.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이거하고 퇴근할 텐데, 자, 상환 방식. 이거 상환 방식도 봐요. 처음 하시는 분은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얘도 암기 딱 틀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틀 하나. 일단 우리 강의 노트의 공통 주제죠. 강의 노트의 공통 주제. 대출 얼마? 1억. 금리 10%. 기간 몇 년? 10년. 이렇게. 대출 금액 1억. 대출 금리 10%. 대출 기간 10년.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자고요. 뭐부터 해석해야 되냐.
은행이 1억을 대출해주면서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이렇게 줬다고.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그럼 뭐부터 맞춰줘야 돼요? 균등한 원리금이 조건이니까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찾아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균등한 원리금을. 이게 항상 기억이 돼야 돼요. 균등한 원리금. 그 다음에 1억을 대출해주면서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이렇게 조건을 했으면 균등한 원금을 먼저 계산해줘야죠. 이 조건이니까. 이게 무조건 먼저 틀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억을 대출해주면서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했단 말이에요. 은행이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그러면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찾는 거 아니에요?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이걸 어떻게 찾아요? 이걸 1억에 뭘 곱해서? 저당상수를 곱해서 1억에 저당상수를 곱해서 1억에 저당상수 곱하면 얼마? 1630만. 여기까지 딱 돼야 된다 이런 거. 이게 원스텝이야. 원스텝. 예. 대출 1억을 해주면서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계산해야겠구나. 균등한 원리금은 1억에 저당상수 0.163을 곱한 것이구나. 1630만 원이니까 딱 여기가 원스텝. 그 다음에 1억을 대출해주면서 원금을 균등하게 갚으세요. 그러면 조건이 균등한 원금을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균등한 원금을 어떻게 구하니? 1억을 10년에 걸쳐서 갚는 거니까 매년 얼마? 1000만 원씩을 균등하게 납부하구나. 원스텝.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냐? 자,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균등한 원금과 이자를 먼저 계산해요. 그러면 요걸 받아다가 은행이 이 중에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인지를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험 출제 포인트라고. 근데 원금 균등은 원금이 딱 먼저 결정돼. 근데 원금만 갖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더해서 원리금을 찾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냐?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고. 거꾸로. 자, 그럼 이제 초벌금이 끝났어요. 자, 한 번 더. 자, 뭐라고 지금 더 있어요? 순서와 상환의 흐름이라고 돼 있어요. 순서와 상환의 흐름. 자, 가정은 지금 똑같아. 1억을 대출해주면서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라고 출제자가 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찾아요?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찾아. 균등한 원리금을 어떻게 찾습니까? 대출금액 1억에 저당상수 0.163을 곱해서 1630만 원씩 균등하게 갖다 주는 거야. 원스텝.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는 뭐니? 원리금 다 끝났잖아요. 자, 원금과 이자를 차입자가 냈을 때 이 중에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항상 어디서 오류가 오느냐 그러면 이거 봐요.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흐름의 순서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 자, 원리금 균등은 항상 뭐가 먼저 결정되느냐? 균등한 원금과 이자 합계가 먼저 결정된다고. 어떻게? 또이또이라고 먼저 결정이 된다 이런 말 이해. 그러면 이제 이 안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가 있으니까 이제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지를 구분하는데 항상 은행은 뭐부터 계산해? 이자부터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자는 항상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놓치면 안 되죠. 왜 감소해? 원금을 처음부터 따박따박 갚아나간다고. 원금을 갚아나가는데 이자가 줄어야지 더 낼 리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는 항상 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자가 주는 것만큼 원금은 늘어야 요 둘이 합치면 또이또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흐름이에요. 말 문제 흐름.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자, 1억을 대출해주면서 은행이 야,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균등한 원금을 어떻게 해? 1억을
10년으로 나눈 1,000만 원이 딱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원금만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더해서 원리금을 마지막에 찾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원금 균등은 먼저 뭐부터 찾아? 균등한 원금을 먼저 찾는다고. 이게 항상 또이또이야. 그 다음에 이자를 더해야 되는데 이자가 어떤 식으로 돼요? 이자는 항상 감소한단 말이에요. 얘도 원금을 처음부터 털어내는 방식이니까. 자, 그래서 전체 원금과 이자 합계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아, 요 정도면 완벽하다. 자, 그리고 뭐까지 해줘야 돼요?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하는 형태로 해줘야 돼. 제가 생각하는 그 흐름을 따져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1억을 대출해 주면서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그러니까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계산해야죠. 어떻게? 1억에다가 저당상수 0.163을 곱해서 1630.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은 1630으로 고정 딱 돼 있어요. 고정돼 있단 말이야. 고정. 그러면 이제 은행은 일기에 1630만 원을 받아다가 이 중에 얼마가 이자고 얼마가 원금인지를 구분하는데 첫 해 이자는 1억을 대출해 줬으니까 1억에 몇 프로 이자? 10% 이자니까 1,000만 원이야. 이게 163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이자로 계산하고 나머지 630만 원을 원금을 상환한 것이구나. 이렇게 기록한다. 이런 말이 이게. 자, 그러면 두 번째야. 두 번째 해도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감소한다고 말을 해줘야 돼. 감소한다고. 왜 감소하니? 왜 감소하니? 그러면 전년도에 원금을 얼마 갚았어요? 630만 원을 갚았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는 앞년도보다는 더 적게 내야 돼. 원금을 갚았는데 이자를 더 내라고 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얼마의 이자가 감소합니까? 그러면 630만 원 털어냈으니까 63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갚아버렸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63만 원이죠. 63만 원. 그러니까 이자는 얼마가 줄어야 돼요? 63만 원이 줄어야 돼. 63만 원이. 그리고 얘가 줄면 그것만큼 뭐가 늘어야죠? 원금으로 기록되는 부분은 늘게 돼 있다고. 항상 이 두 개를 합치면 163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1,000만 원에 63만 원 빼면 937만 원이고 63만 원 더하면 693만 원. 그럼 요 둘을 딱 더해봐요. 딱 1630 나온다고. 1630. 자, 그러면 이제 3년도 3기에도 뭔가 원금과 이자는 얼마입니까? 1630. 근데 이자를 계산할 때 이자가 줄어야 된다, 늘어야 된다? 줄어야 된다, 이런 말 줄여야. 얼마가 줍니까? 693만 원 또 갚았어. 그러니까 693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이 줄어야지. 얼마? 69만 3천 원에는 줄어야 돼. 이쪽은 69만 3천 원이 늘어야 되고. 요 구조란 말이에요. 요 구조. 순서만 딱 기억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이 어려운 것이고 원금 균등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 있어요. 왜? 얘는 저도 그냥 암산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보셔. 자, 1억을 대출해 주면서 원금을 균등하게 갚으래요. 그럼 조건인 균등한 원금을 먼저 잡아요. 어떻게? 1억을 10년에 걸쳐서 나누면 되죠. 매년 1,000만 원씩. 그런데 원금만 갖다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기가 원금은 1,000으로 결정되어 있고 이자는 첫 해 1억에 10% 이자 1,000만 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는 2,000 딱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해도 원금은 1,000으로 딱 고정이에요. 원금 균등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록되는 이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감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감소해야 되니? 전년도에 얼마를 털어냈어? 원금을 1,000만 원 털어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는 낼 필요 없는 거죠. 1,000만 원에 10% 이자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을 낼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00만 원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3기도 계산하죠. 3기도 원금은 또이 이자가 얼마니? 그러면 무조건 감소해야 돼. 감소. 근데 얼마가 감소해야 되니? 전년도에 1,000만 원 털어냈다고.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 또 100만 원이 감소해야죠. 800만 원. 1,800만 원. 그럼 여기는 3기까지 그냥 손살같이 계산이 된다 이런 말. 손살같이. 그래서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8주차 종강기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했어요. 눈에 잘 들어온다. 이해는 잘 안 되더라도 눈에는 잘 들어와야 돼. 눈에도 안 들어오면 11월 12월 달 이거 전혀 우리가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 11월 12월은 1월 달에 우리가 시작하는 강의 선행학습을 좀 한 거예요. 이해가 좀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그래서 목적이 1월 달에 오는 사람보다는 11월 달에 등록하신 분이 한 발 이렇게 더 앞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눈에 잘 들어왔다 그러면 앞서 나가신 거고, 자,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1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들어올 듯 말 듯 하다 그럼 오늘 굉장히 잔소리 없이 스피드 있게 나갔어요. 스피드 있게 아주 해석, 이해를 위한 해석 이런 거 쭉 빼고, 그러니까 딱 오늘 한 거 3시간 반 요것만 계속 반복했죠. 그럼 아직 일주일이 남았다고 1월 개강. 그러면 1월 달에 오신 분보다 2발 앞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1월 달에 기쁜 새로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코로나 좀 징글징글한 거 좀 없어져 좀 죽겠네요. 그냥 심심해 죽겠네 혼자 강의하니까. 자, 우리 1월 대개강 때 뵙겠습니다.